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50대 아줌마예요. 제 나이에 할머니가 된 지인들도 여럿 있지만 아직까지 손주가 없으니 할머니라고 하긴 실례요. 얼굴과 목, 손등엔 주름과 검버섯이 좀 있지만 마음만은 20대 꽃다운 나이 그대로거든요. 하긴 제 20대는 꽃처럼 아름답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절함 그 자체였죠. 이 고비 넘기면 저 고비가 찾아오고 진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역이더군요. 젊은 시절 힘들었던 거 생각하면 차라리 여유 있는 지금이 낫네요. 전 아들을 워낙 빨리 낳아서 아들이 벌써 30대가 됐고 결혼도 했었죠. 왜 과거형으로 말하냐면 제가 아들 부부를 이혼시켰거든요. 이렇게 말하니 제가 악독한 시모라도 돼 보이나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며느리가 악마 같은 년이었어요. 잠시나마 나와 가족으로 엮였다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칠 정도로 완전히 사기꾼 사이코였죠. 며느리가 빨리 손주를 갖길 바라는 마음이 커서 보약까지 해다 바치고 몸에 좋다는 거 요리 다 해줬어요. 제가 큰 해장국집을 운영하거든요. 우리 아들도 자기 와이프가 얼른 아이 낳기만을 바랬는데 며느리란 게 저와 우리 아들 뒤통수를 제대로 치더군요. 며느리는 현재 제대로 죗값을 치르는 중이에요. 공범과 함께 말이죠. 이제 제 인생에 비극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경험한 비극을 드라마로 방영한다면 1년짜리 1일 연속극은 좋게 될 거예요. 어찌나 박복하던지. 참, 내가 치른 일이지만 믿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얼마 전엔 제가 뇌동맥류로 인해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바람에 큰 고생을 치르기도 했어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터져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죽었을 수도 있고 아주 큰 후유증이 남았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남은 일생을 병상에 누워 지냈을 수도 있었던 거죠.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여튼 그 일이 있고 나서 제일 우선순위는 다름 아닌 제 건강이에요. 그동안 그놈의 돈만 생각하며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어요. 가진 고생 다 하면서 말이죠. 순댓국집이 워낙 잘 돼서 시내에 큰 건물까지 소유할 수 있었는데도 자린고비 성향은 여전했어요. 옷가게에서 옷걸이에 걸린 제대로 된 옷을 사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덤핑 판매로 산더미처럼 쌓인 옷들, 어디 하자 있는 옷들이나 중고 옷들 중에서도 가장 싼 걸 골라서 샀어요. 겨울엔 스웨터까지 껴입고 수면 양말까지 다 신고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면서 잤어요. 누가 보면 내 집에 노숙자 한 명이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으니 나름 큰 건물의 건물주가 될 수 있었겠죠. 물론 지방이라 건물값이 싸서 건물주가 될 수 있었지만요. 어쨌든 제가 죽다 살아나 보니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일단 내 인생에 내가 있어야지 돈만 남기고 죽어버리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무엇보다 내가 건강한 게 최고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 겨울만 빼고 맨발 걷기도 열심히 하고 백화점은 못 가더라도 아울렛에 가서 벽에 걸린 옷 한 벌 쫙 빼입기도 해요. 가난은 몸이 기억한다고 여전히 계산할 때 손이 후덜덜 떨리긴 하지만요. 얼마 전엔 비타민 D 수치가 낮게 나와서 비타민 D 주사까지 맞았어요. 그 전에 자린고비였던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몇천 원 아까워서 병원도 안 가고 병을 키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어리석게 살았죠.
스스로 불행을 자초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인생 철저히 저를 위해서 살려고요. 물론 내 소중한 아들도 챙기면서 말이죠. 그럼 영화, 소설, 막장 드라마 같던 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께 허심탄회하게 풀어내볼게요.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세상은 요지경 노래가 절로 떠오르실 거예요. 진짜 요지경 속이었던 제 삶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저를 잊게 해준 내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혼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던 엄마의 입에서 간혹 아빠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었지만 대체 어떤 분이었는지 감도 안 잡히더군요. 왜냐면 저희 엄마도 아빠에 대해서 그리 깊숙한 부분까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네 아빠는 갑작스런 바람 같은 사람이었어. 어느 순간 우리 미용실에 찾아왔고 청춘 남녀가 정분이 나서 바로 임신이 돼버렸지. 엄마는 장녀로서 외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늘 바빴기 때문에 내가 생리를 했는지 배가 나오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어. 임신 중기나 돼서 널 가진 사실을 알아차렸지 뭐니. 그때 네 아빠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그 다음부턴 연락 두절이더구나. 그렇게 바람과 함께 사라졌지 뭐냐. 참 매정하고 무심한 남자지. 얼굴이 완전 탤런트처럼 멋지길래 홀딱 빠져서 임신까지 했건만 연락 두절이라니. 어쨌든 덕분에 너무 예쁜 우리 딸 성자가 태어났으니 그까짓 아빠는 잊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꾸나. 알았지? 그렇게 우리 엄마는 정말 긍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길이 없으니 제가 늘씬한 미인이었던 우리 엄마를 닮은 게 참 좋았죠. 엄마와는 정말 친구처럼 잘 지냈어요. 늘 바쁜 엄마를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표를 보여드리는 게 저의 낙이자 엄마의 낙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인 어느 날 중간고사를 마치고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갖고 엄마의 좁디 좁은 미용실로 찾아갔어요. 엄마, 나 반에서 2등 했어요.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야, 우리 딸 2등을 했다고? 아이고야, 엄마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2등이나 하고. 우리 딸 천재 아냐? 오늘 엄마가 미용실 일찍 문 닫고 시장에서 통닭 사갖고 갈게. 우리 둘이 파티하자꾸나. 전 진짜 오랜만에 먹는 통닭을 기대하며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군요. 그 전화를 받고는 바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얼마나 놀랐으면 16살인 제가 바지에 오줌을 싸버렸을까요? 그 전화는 바로 저희 엄마가 미용실 문을 일찍 닫고 통닭 사오시는 길에 택시에 치여 큰 사고가 났다는 전화였어요. 엄마 곁엔 저뿐이니 이내 곧 정신을 차리고 병원으로 향했죠. 엄마는 상태가 심각하여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어요. 뇌를 크게 다쳤거든요. 40대 초반이던 엄마는 5살 정도의 지능을 갖고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전 졸지에 5살 아이 같은 엄마의 보호자가 되어야 했죠. 학교고 뭐고 때려치우고 일단 병원비를 해결해야 했어요. 요즘은 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돼서 그래도 병원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40여 년 전만 해도 병원비가 진짜 비쌌어요. 게다가 엄마는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에서도 오래 있었으니 병원비가 어마어마했죠. 엄마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정리해서 그 보증금으로 일정 부분 충당했어요. 그리고도 아직 모자라서 엄마와 함께 살던 전셋집을 처분하여 지하 단칸방 월세집으로 옮기고
그 보증금도 병원비로 다 쏟아 부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야무지게 처리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말이죠. 이제부터 집에서 엄마를 돌봐야 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공부를 꽤 잘했던 제가 학업도 다 포기하면서 엄마의 기저귀 수발까지 들어야 했던 상황이었지만 마냥 힘들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교통사고로 인해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버렸다면 그 충격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세상에 온전히 저 혼자만 남는 거니까요. 5, 6살 지능으로 돌아가 버린 엄마가 오히려 귀여웠어요. 어쩔 때는 엄마가 절더러 엄마라고 부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답했죠. 그래요, 엄마. 지금껏 아빠도 없이 엄마 혼자 날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젠 내가 엄마를 돌봐드릴게요. 내가 엄마의 엄마가 되어드릴게요. 마음껏 투정 부리고 그래도 돼요. 엄마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돈이었어요. 제가 돈을 벌어야 엄마와 제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엄마는 자꾸만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엄마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 방에 먹을 것과 요강을 준비해 놓고는 밖에서 문을 잠그고 전 떡볶이집에서 알바를 했어요. 요즘엔 사회복지 시스템이 좋아서 정부에서 많은 보조가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어린 제가 돈을 벌면서 엄마까지 케어해야 하는 건 온전히 저만의 숙제였죠. 다행히 떡볶이집 사장님께서는 알바생인 절 예뻐해 주셨어요. 성자야, 네가 우리 떡볶이집에서 일하니 인근 남자 고등학생들이 물 밀듯이 몰려온다. 네 얼굴 본다면서 말이야. 여기서 계속 일해라. 내가 다른 곳보다 시급 많이 쳐줄게. 그렇게 다른 곳보다 시급을 좀 더 올려받으면서 떡볶이집에서 몇 년이나 일할 수 있었죠. 매달 월급날이 되면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바나나 딱 1개를 사갔어요. 바나나가 지금은 다소 저렴한 과일축에 속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진짜 비싼 과일이었어요. 다른 식재료를 살 것도 많으니 그 비싼 바나나는 낱개로 딱 1개만 사야 했어요. 과일집 사장님께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서 말이죠. 몇 년이 지나고 19살 정도가 되자 제가 일하던 떡볶이 가게에서도 DJ를 드리더군요. 한창 DJ가 핫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남자 DJ가 저와 같은 떡볶이집에서 일하겠다고 들어오는 순간 띠용 했어요. 알랭들롱 닮았을 정도로 진짜 잘생겼었거든요. 그냥 그 남자를 보기만 해도 가슴이 콩닥거릴 정도였죠. 내 마음을 눈치챘는지 아닌지 그 남자 DJ가 마이크에 대고 제 이야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저기 떡볶이 나르는 아가씨, 우리 가게 최고의 미녀 강성자 씨에게 바칩니다. 엔들리스 러브. 전 팝송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잘생긴 남자가 저보고 미녀라고 불러주고 제가 좋아했던 팝송까지 틀어주니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버렸어요. 몇 개월 같이 일하며 친해진 그 남자 DJ 박보철은 그 후로도 제게 엄청나게 들이댔어요. 그가 싫진 않았지만 아직 미성년자라는 신분과 제가 케어해야 할 엄마가 집에 있다는 사실은 제 마음의 문을 꽁꽁 닫게 하였죠. 그래 성자야, 이 오빠가 기다려줄게. 얼마든지 말야. 너의 마음이 봄바람에 눈 녹듯 녹으면 나에게 알려줘. 그곳이 어디든 너에게 달려갈 테니. 맨날 이렇게 멋진 멘트를 날려주는 잘생긴 DJ 오빠라니. 저도 이미 마음만은 홀라당 넘어간 상태였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떡볶이집에서 열심히 알바하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급히 달려오셨어요. 성자야, 너 얼른 집에 가봐야겠다. 너희 엄마가 옥상으로 올라가셨다가 떨어지셨대. 크게 다쳤나 봐.
우리 집 옥상이요? 그 건물이 7층짜리인데 어쩐대요? 엄마 안 돼. 우리 엄마 어째? 얼마 전 문고리가 고장나서 대충 나무떼기를 떼고 나왔는데 그새를 못 참고 결국 집 밖으로 나와서 그 건물을 올라가 옥상에서 떨어지셨다니. 제발 살아주시기만을 바라며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에 치이고도 살아남은 엄마니까 이번에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랬죠. 하지만 기적은 없었어요. 머리부터 떨어진 엄마는 그대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슬픔이었어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정신을 차리고 딸로서 제 할도리를 다 해야 했어요. 너무 불쌍한 우리 엄마를 위해서 장례식이라도 잘 치러드리자고 다짐했죠. 그때 짜잔 하고 나타나 준 게 바로 떡볶이집 DJ 보철 오빠였어요. 걱정 마 성자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나도 부모님 한꺼번에 돌아가신 지 1, 2년밖에 안 돼서 장례 절차에 익숙해. 오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넌 좀 쉬어. 보철 오빠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장례를 조금 수월하게 마치고 보철 오빠가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제게 다시 한번 말하더군요. 성자야, 너나 나나 가족 없긴 마찬가지인 마당에 우리 같이 사는 게 어때? 너도 나 좋아하잖아. 나도 널 처음 보는 순간부터 좋아해왔어. 이제 20살 되기까지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보자.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 꾸리면서 말이야. 나한테 기대도 좋아. 평생 날 의지해도 좋다고. 그 말을 듣는데 엄마 장례식장에서보다 더 크게 울음이 터지더군요. 보철 오빠를 붙잡고 오열하다시피 한참을 울었네요. 그 후로 우린 혼인신고서에 바로 도장 찍고 같이 살았어요. 결혼식 없이 바로 부부가 되었고 아이도 바로 갖게 되었어요. 실가락지 하나 없이 결혼한 게 아쉽다며 남편은 임신 축하 선물로 제게 루비 반지 하나를 선물해 줬어요. 비록 빨간색 루비는 가짜였지만 반지 본체는 14K라며 의기양양해 하더군요. 자, 성자야. 그 안에 봐라. 네가 좋아하는 영어로 SJ 써있는 거 봤지? 나 진짜 로맨틱한 남편 아니니? 고마워 여보. 우리 아이 낳아서 예쁘게 키우자. 그해 겨울 너무 예쁜 우리 아들 성민이가 태어났죠. 그러나 성민이는 선천적으로 몸이 아주 약하게 태어나서 제가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했어요.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나고 남편은 더 이상 떡볶이집 DJ 일만으로 돈 버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어요. 성민 엄마, 나 해외건설 노동자 해볼래. 거기 나가면 한국서 일하는 것보다 돈 훨씬 많이 번대. 내가 돈 붙여줄 테니 성민이 키우면서 잘 살아봐. 몇 년 있다 올지는 모르겠어. 뭐요? 갑자기 해외로 나간다고요? 당신 건설 일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요. 할 수 있겠어요? 위험하진 않을까? 뭐 얼마나 위험하겠어? 다만 거기 가서 정착 비용도 있고 한동안은 돈을 못 붙여줄지도 모르니 일단 알아서 자급자족하고 있어봐. 알았지? 남편은 결혼하고부터도 집에 돈을 많이 가져다 주진 않는 편이었어요. 아이 병원 다니고 하느라 돈이 좀 들어가서 제가 인형 눈깔 붙이기부터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모조리 하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아닌 단순 노동이었으니 잠을 줄여가며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생활비를 너무 조금 줬기 때문에 거기에 기댈 수만은 없었죠. 어쨌든 남편이 일하러 해외로 나간다 하니 3살박이 우리 아들 성민이와 함께 남편 배웅을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한사코 거절하더군요.
괜히 나오지 마. 다 큰 어른이 비행기 못 타고 갈까봐 나오는 거야? 됐어. 그냥 성민이랑 집에 있어. 그런데 말이 겨우 트인 성민이가 나도를 연발하는 바람에 남편을 따라 공항 앞까지만 갔어요. 남편은 공항 문 앞에서 한사코 얼른 집에 가라며 떠밀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빠이빠이를 하고 아들 손을 잡고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한창 공항 이용객들이 많을 때였는지 정말 많은 인파가 모여들더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과 아쉬움의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정말 한순간에 우리 아들이 제 손을 놓더니 어디론가 다다다 뛰어가 버리더군요. 사람은 많은데 가뜩이나 키가 작아 잘 보이지 않는 아이가 뛰어가 버리니 순식간에 아이의 행방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성민아, 어디로 간 거야? 우리 아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전 공항 경비원으로 보이는 사람을 붙잡고 오열하며 사정했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없어졌어요. 3살밖에 아이가 없어졌어요. 이 공항 폐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아들 다른 데 못 가게 말이죠. 네? 그 경비원은 공항을 폐쇄해달라는 저의 요청에 어이없어 하면서도 아이를 찾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공항 관계자들이 나서서 방송도 하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찾아봤지만 우리 성민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1대 2대 뜰 때마다 혹시 우리 성민이가 저 비행기에 타버린 건 아닐까 두려웠죠. 지나가는 관계자들을 마구 붙잡고 물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별 소득이 없었죠.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비행기는 탑승객 신원 조회를 철저히 해서 태우니 아드님은 공항에 남아있을 거예요. 다시 사사시 뒤져보세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샅샅이 뒤지고 경찰까지 출동해서 찾아봤지만 우리 성민이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내 남편이 곁에 있었다면 그래도 불안이 좀 덜한 상태에서 아이를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남편까지 해외에 나간 상황이니 저 혼자 완전히 멘붕 상태였어요. 반 미친 사람이었죠. 아이를 그렇게 허무하게 잃어버린 상태에서 남편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해외로 일하러 나간 남편은 무심하게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그러다 가까스로 연락이 닿은 남편에게 그간의 사정을 다 말했어요. 남편은 당연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이 미친 여편네야.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려? 차라리 나가 되져라 되져. 얼른 우리 성민이 찾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야? 자기야, 다시 한국으로 와주면 안 될까? 지금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아들 찾아야지. 열받아. 이 바보 천치야. 네가 우리 성민이 애미 맞냐? 애가 여러 명도 아니고 1명뿐인데 애를 잃어버리는 게 말이 되냐고. 됐어. 너 같은 여편네 지옥에나 가버려라. 남편은 그렇게 온갖 거친 말만 쏟아내고는 저와의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도 남편의 소식을 들을 길이 없었죠. 남편이랑은 이혼만 안 했지 거의 남이나 다름없었어요. 전 미친 여자처럼 우리 성민이를 사방팔방으로 찾으러 다녔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반거짓골로 생활하던 5년여의 세월이 흐르고 갑자기 집으로 어떤 여자가 찾아왔어요. 박보철 씨 부인 맞죠? 여기 박보철 씨 명의로 된 전셋집 맞고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편 지금 집에 없는데요. 당연히 없겠죠. 댁의 남편 박보철 씨 엊그제 외국에서 죽었어요. 난 돈이라도 좀 남기고 죽었나 했더니 돈 한 푼 없는 사람이더만요. 전 머리통을 얻어맞은 듯이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내 남편이 죽다니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뭔데 우리 집에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죽고 못 살아 했는데
재산이 이렇게 없는 거진 줄 알았으면 병든 거 알았을 때 그냥 내치는 건데. 암튼 당신 남편 급성 강경화로 되졌으니 그렇게 아세요. 어쨌든 지난 8년간 내가 거의 부인이나 다름없이 외국까지 함께 나가 생활했으니 이 집 전세금 빼서 뿜빠이 합시다. 5대5로 말이죠. 듣자니 당신 칠칠치 못하게 아들도 잃어버리고 부인 노릇도 제대로 못했다면서요. 그 부인 노릇 내가 대신해줬으니 나한테도 권리가 있다고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더군요. 8년이나 관계를 가졌다 함은 나랑 결혼하고 바로인데 그때부터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남편이 생활비를 진짜 코딱지만큼 갖다 준 것이 늘 이상했어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기에 벌이는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어찌됐든 저 몰래 해외까지 나가서 두 집 살림 해온 남편이 급성 강경화로 죽었다니 아무 느낌도 안 들더군요. 그동안 떨어져서 남처럼 산 세월도 길었고 말이죠. 그러나 뜬금없이 내연녀가 찾아와 내가 살고 있는 집 전세 보증금을 반이나 내달라니 그건 허락할 수 없었죠. 내가 미쳤냐? 어디서 떳떳하지 못한 내연녀 주제에 찾아와서 지랄이야. 그 인간 잊은 지 오래야. 내 남편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았다고. 어찌됐든 그 인간이 죽었으면 이 집 전세 보증금은 부인이 내 거지. 왜 이걸 훔쳐가려 들어?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어볼래? 전 그 여자와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웠어요. 제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여자도 잠깐 잡고 있는 신용만 하다가 깨갱하고 물러서더군요. 아, 독한 여편네 같으니라고. 저렇게 드센 여자니까 부처씨가 나만 좋아했지. 잘 먹고 잘 살아라. 남편이 괘씸하고 또 괘씸한 마음에 장례도 제대로 안 치러주고 그냥 화장해서 강물에 뿌려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울음에 남편에 대한 회한의 마음이 아닌 우리 아들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왠지 우리 아들을 언젠간 꼭 만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폐인같이 살기보단 최대한의 돈도 많이 벌고 모아서 잘 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살았죠. 돈이 없고 배가 고파서 식당 주방일을 찾았어요. 그러면 식당 뒤에서 남은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식 뷔페, 국밥집, 순댓국집 등을 전전하면서 식당 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게 언 3년의 세월이었죠. 그리고는 대출을 받아 저만의 선지해장국집을 차렸어요. 고소한 선지해장국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마치 갈비탕 같은 맑은 국물에 큼지막한 소뼈를 넣어 넉넉히 1인분을 담아 팔았어요. 그렇게 푸짐하게 판매하니 손님들이 점점 늘더군요. 입소문에 소문을 타고 장사는 불티나게 잘 되기 시작했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장사가 끝나고 한 상자 가득 현금을 가져가서 밤새 셀 때면 피곤이 다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돈을 벌고 악착같이 모았던 건 다 우리 아들 성민이를 만날 때를 대비해서였죠. 우리 아들 생각하며 괴물처럼 돈을 벌었어요. 너무 힘에 부쳐 살이 39kg까지 빠졌기에 보기에도 정말 좀비나 다름없었어요. 그렇게 10수년이 흐르니 통장에 돈이 불어나 지방 시내에 큰 건물을 하나 살 금액이 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선지 해장국집에 야채를 대주던 사장님도 덩달아 돈을 많이 벌어 그 옆에 조그만 빌딩을 살 수 있었죠. 그 야채집 사장님은 제게 너무 고마워했어요. 아유, 해장국집 사장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해장국이 너무 잘 되는 바람에 한낱 야채 장수가
이렇게 빌딩도 사고 진짜 고마워요. 해장국집 사장님이 부럽기도 무진장 부럽네요. 에이, 뭐가 부러워요. 전 야채가게 사장님이 훨씬 부러운걸요? 이번에 아드님 검사로 발령 나셨다면서요. 사법고시랑 연수한 성적도 엄청 좋았다더니 원하던 검사 돼서 좋겠어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뿌듯하세요. 뭐, 지 엄마도 일찍 죽은 마당에 혼자서 바르게 커준 것만 해도 다행이죠. 사실 우리 아들 다른 곳에선 자랑 많이 해도 여기 해장국집에선 자랑 못하겠어요. 사장님은 3살박이 아들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에휴, 아직까지 우리 성민이 백방으로 찾고 있어요. 시간만 나면 말이죠. 근데 언젠간 만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어요. 진짜 근거 없는 희망이지만 왠지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진짜 저는 해장국집이 잘 되면서부터 종업원도 많이 쓰고 제 개인적인 시간이 날 때면 무조건 우리 아들 찾는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우리 아들 성민이를 찾을 수 있다면 돈이 얼마 들든 무슨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죠. 돈은 많이 벌어서 경제적 여유는 있었지만 우리 아들을 잃어버린 지 10수년이 되었으니 마음의 여유는 없었어요. 우리 식당이 잘 되니 TV에도 많이 나오고 다른 매체에 많이 나와서 전국에서 우리 집 비법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하루에 몇 팀이 왔다 갈 정도였죠. 하지만 다 거절했어요. 제 속이 좁은 건지 우리 식당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생각도 분점을 낼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셔터문을 내리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청년의 한국말이 엄청 어눌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어려서부터 미국 살아서 한국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해장국집을 운영해보고 싶어요. 한국에 정착하고 싶거든요. 돈은 조금 있어요. 제가 돈을 주고라도 이곳 비법을 배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유, 우리 집 비법일 것도 별로 없어요.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추우니까 일단 가게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는 셔터 문을 닫으려다가 다시 열고 가게 불을 켜고 그 청년에게 따뜻한 숭늉을 대접했어요. 미국에서 이곳까지 왔다니 그 정성이 고마워서 말이죠. 쓰고 있던 야구 모자를 벗고 난 그 청년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는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인상이었죠. 혹시 탤런트 같은 거 하셨어요? TV에 나온 적 있나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어서요. 그런데 그 청년도 절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아니요. 어릴 때 엄마 잃어버리고 고아원에 잠깐 있다가 미국으로 입양됐다네요. 저도 하도 어릴 때라 잘 몰라요. 근데 엄마를 찾으러 한국에 오긴 했어요. 양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저한텐 한국이 고국이라 여기고 살았어요. 한국말 잊지 않으려 친구들도 죄다 한국 사람이었고요. 근데 저도 사장님이 참 익숙하네요. 웃는데 누군가의 얼굴이 잠깐 스쳐 지나가더군요. 바로 우리 전 남편의 너털 웃음 짓던 얼굴과 똑같았죠. 순간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흘렀어요. 엄마를 잃어버렸다고요? 어디서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나요? 혹시 나이가 몇 살이에요? 너무 내 남편과 똑같이 생겨서. 정말 미안한데 검사 하나 해보면 안 될까요? 나한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다급한 문제라서 협조 좀 해주세요. 그 청년은 흥분해서 마구 눈물을 흘리는 절 놀라서 쳐다보더군요. 청년은 무조건 알았다며 다 해드리겠다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다음 날이 밝자마자 우리는 DNA 검사를 마쳤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어요. 검사 결과 그 청년은 제가 그토록 찾던 우리 아들 성민이가 맞았죠. 엄마, 내가 한국을 잊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신에게 감사해요. 신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예요. 성민아, 엄마를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를 찾았어야 했는데 내 노력이 부족했나 봐. 널 잃어버려서 미안해. 널 혼자 두어서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이제부터 엄마가 그동안 못다한 거 다 해줄게. 너무 사랑해 내 아들. 다시 잃지 않을 거야. 제가 살던 집에 성민이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동안 돈만 쫓으며 외롭고 처절하게 혼자 사투를 벌이다가 우리 아들이 내 곁에 돌아오니 세상이 따뜻하게만 보이더군요. 지옥 같던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 찼죠. 성민이는 우리 가게의 비법을 배워 식당을 물려받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의 짧은 가방끈에 한이 맺힌 터라 우리 아들만큼은 펜대 굴리며 화이트 컬러로 편하게 살게 하고 싶었죠. 성민아, 너 영어도 잘하고 미국에서 엔지니어 하고 있었다며. 한국에서 외국계 기업에 취업해서 경력 살리는 게 어떻겠니? 엄마가 최대한 밀어줄게. 취업 후엔 얼른 결혼도 하고 말야. 엄마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집 한 채 해줄게. 어차피 이 건물도 다 네 거다. 다 넣어주려고 이 재산 모은 거니까 말야. 착한 내 아들은 제 말대로 외국계 기업 해외 마케팅팀에 취업했어요. 엔지니어라 기계를 잘 알고 있었기에 해외 출장을 이곳저곳 다니며 마케팅을 펼쳐나갔죠. 그렇게 몇 년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 지역 병원의 정신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여자친구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면서 어느 정도 배경에 대해 말해주었는데 제 눈치를 좀 보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반대할까봐 말이죠. 엄마, 여자친구가 가족 없이 남동생과 둘이 자라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착하기만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는 프로페셔널한 여자랍니다. 엄마 말대로 30 넘기기 전에 결혼해서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엄마 집 근처에서 살게요. 내 여자친구 예쁘게 봐주면 좋겠어요. 결혼 반대하지 말아주세요. 성민아, 우리 집도 너 어렸을 땐 가난했었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니? 내가 뭐가 잘난 시어머니라고. 어려서부터 가난했던 건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말야. 자기 잘못이 아냐. 성인이 돼서 자기 일 열심히 하며 본인 앞가림만 잘하면 됐지 뭐. 우리 아들이 선택한 여자니까 다 상관없다. 네가 워낙 착하고 고운 심성을 가졌으니 네 와이프 될 사람도 착하겠지 뭐. 얼른 결혼 준비하거라. 고마워요, 엄마. 제가 며느리감을 실제로 봤을 때도 착해 보였어요. 아들 내외는 별 탈 없이 결혼식을 올렸죠. 마치 며느리의 남동생인 사돈총각이 우리 집 근처 원룸에 혼자 살고 있다기에 자주 불러서 밥도 해먹였어요. 저 나름대로 며느리와 사돈총각에게 물심양면으로 잘해주었어요. 제 어릴 적 가난하고 힘들 때의 모습이 오버랩돼서 보였거든요. 그렇게 어느덧 3년 정도 지나고 시모인 저와 아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아기가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아들도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며느리가 아직은 시험관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강제할 수는 없었기에 자연 임신만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없더군요. 예, 아가, 이거 내가 용한 한의원에 새벽같이 가서 텐트 치고 줄 서 있다가 아침에 지어온 거다. 여기 너무 유명해서 약 지어 먹기도 힘드니까
꼭 잘 챙겨 먹도록 해라. 그리고 혹시나 간호사 생활이 힘들어서 애가 안 생길 수도 있으니 이제 일도 그만두도록 해. 집에서 마음 편히 쉬면서 임신에만 전념하도록 하라고. 알았지? 예. 드디어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언제 일 그만둘까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그럼 저희 카드값 모자르면 어머님이 좀 보태주실 거죠? 퇴사하라는 말에 너무 기뻐하길래 좀 놀랐어요. 안 그래도 생활비를 현금으로 많이 보조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카드값도 보태달라니 좀 떨떠름하더군요. 일단 뭐 알겠다고 했죠. 며느리가 마음 편히 쉬면서 아이 갖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거든요. 며느리한텐 맘 편히 몸 편히 있으라 했으면서 정작 저는 여전히 바쁘게 일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단이 나고 말았죠. 선지해장국집에서 새벽부터 일하다가 뇌동맥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 뒤로는 기억이 없었어요. 후에 의사로부터 들으니 선천적으로 뇌동맥류가 있었는데 지금껏 버틴 게 용한 거라더군요. 정신 차려보니 며느리가 있었어요. 어머님, 그이는 또 출장 갔어요. 너무 중요한 출장이라 빠질 수 없다면서 말이죠. 이번엔 좀 장기 출장 갈 것 같아요. 이따가 전화 올 거예요. 그런데 아까부터 어머님 이상한 소리 하시던데? 그거 기억하세요? 뭐? 내가 뭘 했는데? 지금이 몇 년도냐니까 1999년도라고 하질 않나. 성민 씨가 아직 3살이라고 하질 않나.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치매나 뭐 기억상실 이런 건가 해서 의사한테 검사 의뢰했어요, 일단. 뇌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된 터라 기억이 오락가락했어요. 하지만 주치의의 말에 의하면 치매나 기억상실 따윈 아닌 게 확실하다더군요. 일시적인 기억장애일 거예요.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실 겁니다. 일단 뇌혈관이 터졌는데 그래도 나이가 젊은 편이니 이렇게 몸 성한 채로 깨어나신 거지. 큰 후유증 갖고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천만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혹여나 예전 우리 친정엄마처럼 정신적인 문제나 거동상의 장애가 생겨버리면 내 자식은 우리 성민이에게 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기적처럼 다시 만난 내 아들에게 부담이 되긴 싫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입원한 후로 뭔가 이상한 일이 재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직 낫지도 않은 것 같은데 며느리는 서둘러 퇴원 수속을 밟더군요. 그렇게 집에 왔는데 며느리가 저 몰래 우리 아들과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여보, 어머님 아무래도 치매신 것 같아. 당신이 외국에 이번 달 내내 있어야 하니 내가 절차 밟아서 병원으로 모실게요. 내가 정신병원 간호사로 오래 있었잖아.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아요.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름 착하다고 여겼던 며느리가 절 병원에 감금하려 하다니. 힘도 없는 제가 며느리 손에 이끌려 정신병동에 갇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도망쳐야겠더군요. 얼른 핸드폰이랑 현금 몇 푼만 챙겨서 택시를 잡아 타고 달아났어요. 기사님, 최대한 멀리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제 핸드폰으로 아들에게 연락하려 했어요. 난 미치지 않았다. 네 와이프가 날 정신병동에 가두려 하는 거다. 라고 말하려 했죠. 핸드폰을 켰더니 제 폰이 아니더군요. 하도 정신이 없어서 며느리 폰을 갖고 나온 거였어요. 비번도 안 돼 있길래 며느리 폰 내용을 살펴보게 됐어요.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어떤 외간 남자와 사랑의 말을 속삭이면서도 치밀하게 사기칠 계획을 짜더군요. 그 인간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는 순간 더 큰 충격을 받았죠.
저에게 남동생이라고 소개했던 사돈총각이었어요. 어쩐지 남매간에 닮은 구석이 없더라니 내연관계였나 보더군요. 그들 간의 톡을 보니 깜빵을 가고도 남을 내용이었죠. 자기야, 자기도 이미 돈 싹 다 걷어놨지?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쳐서 돈 다 걷어놨고 남편이랑 시모가 빠른 시일 내에 갚아줄 거라 안심시켜놨어. 이 돈 갖고 얼른 우리 따뜻한 동남아로 튀어서 떵떵거리며 살자. 나 지금 남편과 사이에서 애 안 낳으려고 무진장했었어. 시모가 해준 보약 다 버리고 피임약도 먹으면서 말야. 난 자기 애를 낳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뿐이니까. 그럼 이따 만나. 시모 정신병원에 두고 자기 원룸으로 갈게. 전 택시기사한테 말했어요. 기사님, 여기서 최대한 가까운 경찰서로 가주세요. 경찰서에 도착하기 전 며느리 폰으로 우리 해장국집 야채 대주는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워낙 오래 거래하던 분이라 전화번호가 기억나더군요. 그 사장님 아들이 검사라고 했으니 제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제발 도움을 달라며 간청했어요. 아니, 며느리 그 여자가 해장국집 사장님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의 모든 인맥 동원해서 최대한 도움 줄게요. 걱정 마세요, 사장님.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 며느리와 동생이라고 속인 그 내연념을 깜빵에 쳐넣기 위해 어떤 도움이든 받고자 했어요. 지금도 그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아마 그들은 곧 징역형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당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혼비백산에서 바로 귀국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너무 미안해요. 내가 와이프를 잘못 골랐어요. 그저 착한 여자인 줄로만 알았어요. 엄마를 다시 잃을 순 없어요. 이제 평생 내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세상 사람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우리 모자는 껴안고 펑펑 울었죠. 그 못된 며느리년과 내연남 때문에 내 아들이 이혼남이 된 것에 분하고 또 분하더군요. 이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조금이나마 가라앉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 없으면 잠도 못 이뤘는데 아들 덕분에 다시금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네요. 역시 혈육이 최고인가 봅니다. 이제 다른 사람 말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게 됐네요. 이렇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나니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거든요. 그래도 그 나쁜 연놈들을 콩밥 먹일 수 있게 됐다니 기분이 좀 낫네요. 사필 기정이죠 뭐. 에휴, 저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죠. 이젠 그렇게 큰일은 다시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고마운 맘에 제가 여러분의 행복도 많이 많이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제 앞으로의 인생에도 행운을 빌어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